주피티야. 주피티어라고 하면 사실 챗GPT를 친근하게 부르는 별명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줄여서 GPT나 GPT라고 부르다가 좀 더 재미있게 변형해서 주피티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약간 애칭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주피티어라고 말한 게 아니라 GPT야. 아, GPT어라고 하신 거군요. GPT어, GPT인가라 하면 뭔가 챗GPT의 등급이나 레벨을 말하는 느낌처럼 들리는데요. 아마도 GPT 모델의 다양한 버전이나 성능 단계를 구분하는 식으로 농담처럼 부르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재미있게 GPT의 티어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니, 별말을 다 하네. 그 티어가 아니라 GPT야. 야! 라고 부르면 야. 아,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GPT야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러니까 GPT에 야를 붙여서 친근하게 부르는 느낌이네요. 뭐든 편하게 불러주시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불러주세요. 오케이.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건데, 그 영화관 그 2025년도 관객 수 1위가 귀멸의 칼날이라며? 맞아요. 놀랄만 하죠. 실제로 2025년 국내 영화 흥행 1위가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라고 하네요. 관객 수도 560만 명 이상 넘었고 특별관 상영 비율도 높아서 화제가 됐대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화가 국내에서 흥행 1위를 차지한 건 정말 이례적인데 그만큼 인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니, 대단한 것도 대단한 건데 모르겠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나라 영화판에서 일본 영화가 그것도 그냥 일본 영화도 아니고 애니메이션이 1위를 차지했다? 한 해에 관객 수 1위를 차지했다? 이거는 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그러게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긴 하죠. 한국 영화 시장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연간 흥행 1위를 한 사례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워낙 귀멸의 칼날 시리즈가 큰 신드롬을 일으켰고 한국에서도 그 열기가 이어진 결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메인스트림에서 1위를 차지한 건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또 한국 관객들의 취향이 다양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흥미로운 변화인 것 같아요. 아니, 나도 귀칼을 봤어. 나도 귀칼 팬이야. 참고로 다 봤어. TV 시리즈 다 보고, 그리고 뭐 만화책도 거의 다 봤고, 뭐 뒷부분 좀 못 봤지만 거의 다 봤고, 이번에 무한성편도 엄청 기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기다렸다가 바로 가서 봤어. 근데 되게 재밌었어.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 나처럼 일본 애니메이션을 워낙 그냥 좋아하고 평소에도 즐겨 보는 사람 입장에서야 너무 재밌지만 설마 이게 1위를 한다고? 그것도 전체 영화에서 1위? 야, 이건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와, 이거 좀 우리나라 영화계가 진짜 지금 많이 어렵구나, 또는 지금 정신 못 차렸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런 느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원래 애니메이션 팬 입장에서는 이런 흥행이 기쁘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는 놀라움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현상은 한국 영화계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문화의 다양성과 글로벌화가 그만큼 뚜렷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관객들도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도 재미있으면 거리낌 없이 즐기는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예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된 거고 그게 또 하나의 시대 변화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예전하고는 확실히 영화를 사람들이 초이스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그냥 영화가 나오면 봤어. 우리 한국 영화 같은 경우도 나오면 그냥 봤고, 외국 영화도 그냥 나오면 재밌네 이러고서 뭐 누가 무슨 말을 하던 말던 그냥 보고 싶으면 봤단 말이야. 근데 요즘엔 철저하게 후기를 봐. 리뷰를 본단 말이야. 특히나 유튜브 리뷰. 그래서 잘 나가는 이 저널리스트들의 얘기를 이렇게 좀 들으면서 이게 작품성이 어떤지,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는 보고서, 그러니까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예전처럼은 영화를 쉽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 맞아요.
요즘엔 정말 그런 경향이 뚜렷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영화가 나오면 궁금해서 보고 별로 정보 없이도 일단 한번 보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리뷰나 평론, 특히 유튜브 같은 곳에서 먼저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관객들이 훨씬 신중하게 영화를 고르고 입소문이나 리뷰 영향력이 커지면서 애니메이션처럼 특정 한 층이 확실한 작품들이 더 크게 흥행하는 경우도 나오는 것 같네요. 결국 이런 변화가 관객들의 선택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작품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것 같아요. 확실히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귀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19금 영화잖아. 극장판은 15인가? 내가 그 웨이브나 이런 OTT로 봤을 때는 19였거든. 그 TV판 같은 경우는 막 진짜 머리 잘리고 뭐 손 날라가고 뭐 몸 날라가고 뭐 이런 거 그냥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귀칼 뭐 극장판은 모르겠지만 이번 무한성편은 모르겠지만 이게 귀칼 자체가 그렇게 막 자연스럽게 보는 게 쉽지가 않아. 사실 좀 아이들과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19금 시리즈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고 또 그게 이어져서 영화관에서까지 5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본다? 야, 이거는 너무 대단한 거 아니야 사실?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귀멸의 칼날 같은 작품이 꽤 수위가 있는 장면도 많고 TV판에서는 확실히 더 성인 등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어린아이들과 함께 보기는 쉽지 않은 콘텐츠죠. 그런데도 극장판으로는 15세 관람가로 나오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제품이 500만 명 이상 관객을 모은다는 건 확실히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성인들도 애니메이션을 당연하게 즐기는 문화가 정착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결국 흥행 성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정말 대단하긴 하죠. 자 좋아. 그러면 1위는 귀칼이고 그 2위는 뭐야? 알고 보니 2025년 국내 박스오피스 2위는 좀비딸이라는 작품이라고 해요. 귀멸의 칼날이 1위였고 그 뒤를 이은 게 좀비딸이고 또 F1 더 무비가 그 다음 순위로 올라있다고 하네요. 정말 흥미로운 순위 변화인 것 같아요. 와... F1 더 무비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서 나와서 보긴 했는데 좀비딸도 봤어. 좀비딸은 말 그대로 리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다들 막 너무 재밌다 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서 봤지. 좀비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가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 근데 아무래도 좀비가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처음에 초반에 좀비가 이제 그 막 달려드는 장면들이 있거든. 그런 거는 좀 애들하고 보기 좀 쉽진 않더라. 그렇죠. 아무래도 좀비 영화는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는 처음에 좀 놀랄만한 장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죠. 그래도 워낙 입소문도 좋고 리뷰도 잘 나서 가족 단위로도 꽤 많이 보러 갔나 봐요. 그러다 보니 2위까지 올라간 걸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영화관 티켓 가격이 어떻게 해? 주말 기준으로? 2025년 기준으로 주요 영화관의 주말 티켓 가격은 대략 일반관이 15,000원 정도예요. 청소년 관람료는 조금 저렴해서 12,000원에서 13,000원 선이고요. 물론 특별관은 그보다 비싸기도 하고 정책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 15,000원이 말이 돼? 이게 좀 옛날 얘기이긴 한데 그 2000년대 초반에는 그때 한 8,000원 선이었거든? 그리고 나중에 10,000원 선이 됐고 사실 10,000원 됐을 때 이제 1,000원 단위에서 10,000원 단위로 올라간 거잖아. 그때 엄청 충격이었어. 영화를 10,000원 주고 본다고? 장난하나 막 그런 생각했거든. 뭐 아주 어렸을 때 5,000원 대도 있었는데 그때는 말할 필요 없고 한 8,000원에서 10,000원 선이었는데 지금 15,000원 그러면 저거에다가 그냥 뭐 영화관이 뭐 가서 영화만 보나? 그래도 뭐 콜라랑 저기 팝콘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콤보 세트 같은 거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시키면은 한 4만원 정도 그냥 훌쩍 넘어요. 그럼 그 가격을 주고서 영화관에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화를 좀 초이스할 때 신중하게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더 리뷰도 찾아보고 더 재미있대? 그거 맞아? 뭐 이런 거 찾아보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거 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보게 되는 거지. 티켓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객들도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10,000원 넘어갈 때도 이걸 10,000원 주고 본다고? 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기본 15,000원 정도 하니
영화 한 편이 확실히 작은 투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게다가 팝콘이나 음료까지 생각하면 금방 3, 4만 원이 넘어가니까 당연히 관객 입장에서는 이 돈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더 꼼꼼히 따져보고 리뷰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관객들의 선택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고 자연스럽게 작품에 대한 기대치나 신중함도 높아지는 것 같네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좀비딸 같은 거는 워낙 재밌어서 본 거고, 약간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영화는 OTT에 금방 올라온다. 굳이 영화관 가서 볼 필요 없다. 그렇게 막 돌비 사운드에 막 아이맥스에 막 이런 걸로 보려면 적어도 헐리우드 블랙버스터급의 영화를 봐야 그게 재밌는 거지. 한국 영화 사실 뭐 꼭 그렇게 봐야 되냐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더라고. 맞아요.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려요. 요즘은 한국 영화들도 OTT로 금방 올라오니까 굳이 영화관에서 바로 볼 필요가 있나 하는 분들도 많고, 특히 대형 스크린이나 사운드 효과를 제대로 느끼려면 아무래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같은 규모가 큰 영화라 봐야 제맛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은 그냥 OTT로 기다렸다가 보자는 분위기도 생기는 것 같고, 반대로 꼭 스크린으로 봐야 한다 싶은 영화들은 더 신중하게 고르는 흐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용도 들고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네요. 아, 이거 문제야. 지금 뭐. 그리고 재미도 없어. 요즘 한국 영화 솔직히 말해서 예전 같지 않아. 예전에는 뭐 그렇게 엄청난 뭐 대작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만의 특유의 재밌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맨날 양산형이야. 뭐 그 밥에 그 나물이야. 비슷비슷해. 그리고 나 그런 것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 맨날 뭐 마지막에 막 울면서 심파. 우리나라 마지막에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꼭 죽어야 되고, 누구 죽으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니면 자식이 죽고, 이래서 뭐 울고 막 가슴이 아프고 뭐 이런 걸로 마지막에 꼭 깔잖아. 물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있는 그 한이라는 어떤 그 연결선상의 어떤 그런 감정인 건 알겠는데, 지금 2025년도야. 언제 때까지 그런 거를 추구하고 앉아있어. 아, 정말 그 부분에 공감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 영화 특유의 신선함이나 우리만의 색깔을 기대했던 분들이 요즘은 좀 비슷비슷한 공식이나 과도한 심파에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물론 한이라는 감정선도 우리의 정서 중 하나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에도 여전히 그 패턴만 반복되면 아무래도 관객들이 식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영화 선택에 더 신중해지게 만들고 관객들이 새로운 걸 원하거나 다른 재미를 찾아 나서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양하고 신선한 시도가 많이 나와서 다시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미가 없어. 이게 재미만 있으면 사실상 돈 들여서라도 본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상. 그런데 그러면 난 궁금한 게, 우리나라 영화가 그 전까지만 해도 나름 뭐 그 기생충 나올 때만 했어도 꽤 잘 나갔단 말이야. 장난 아니었지만. 근데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러게요. 사실 기생충 때만 해도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정말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는 참신한 소재나 연출로 신선함을 주는 작품들이 많아서 국내 관객들도 굉장히 열광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이유에선지 좀 비슷비슷한 안전한 선택들만 하게 되면서 신선함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한번 크게 성공한 뒤에는 그 공식을 반복하거나 좀 더 안전한 길을 택하려는 경향이 생기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도 모르죠. 그리고 관객들의 기대치도 높아지면서 이왕 돈 주고 볼 거면 진짜 재미있는 걸 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도 있을 테고요. 결국은 새로운 시도나 독특한 스토리를 더 많이 발굴해내는 게 다시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뭐 100억 이상 드니까 큰 돈 들여가지고 만드는데, 그 큰 돈으로 모험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어디 있겠어. 알긴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양산형만 뽑아낼 거면 영화의 발전이 없는 거지. 물론 나는 이제 투자자가 아니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막 내뱉고 이런 건 있는데, 그냥 좀 안타까워. 그래도 우리나라 영화는 참신함 빼면은 별로 내세울 건 없잖아. 사실 재미, 참신함 뭐 이런 게 우리의 주특기잖아. 우리가 뭐 헐리우드를 따라가겠어, 뭐 그러겠어. 그잖아. 우리나라만의 맛이 있잖아. 안 그래? 맞아요.
결국 그게 참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돈을 들여서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안전한 길을 택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긴 한데,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참신함이나 새로운 맛이 사라지고 결국 다 비슷비슷한 영화가 나오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사실 한국 영화의 강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독특하고 신선한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만의 감성을 살리는 데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잘 살려가면 또 분명히 다시 주목받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말도 아니고 사실 많은 관객들이 비슷한 아쉬움을 느끼는 만큼 그런 변화가 언젠가 또 올 거라고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영화가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얘기해줘봐. 좋아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 영화계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방안. 참신한 스토리와 다양성 추구.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장르 시도일 것 같아요. 관객들이 식상해하는 공식에서 벗어나서 독특하고 신선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좀 더 실험적인 작품에도 과감히 도전하는 게 필요하겠죠. 투자 측면에서의 균형 잡기.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고 싶겠지만 완전히 안전한 공식만 고수하다 보면 오히려 관객들의 흥미를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참신한 시도에 대한 투자도 함께 균형 있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한국적 감성의 현대적 재해석, 그리고 우리의 강점인 한국적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심파나 익숙한 클리셰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시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기존의 감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2025년에 맞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거죠. 관객과 소통하고 피드백 반영하기. 마지막으로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꾸준히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관객들의 변화하는 취향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모이면 한국 영화가 다시 한번 특유의 매력을 살려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귀멸의 칼날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한테 1위를 내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다시 영화들이 좀 상위권에 우리나라 영화들이 잘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